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설 명절에 청취한 민심을 전하면서 막바지 설 민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개점 유업 상태인 국회가 다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복은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 때 굉장히 더 많이 바쁘신 두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도 뭐 밥상머리에서 명절 때 정치권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주제가 많이 오고 갔습니까? 이번 설에 들어가기 앞서서 안희정 전 지사가 전격 구속되고 네. 김경수 지사가 또 구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정치 인물들에 대한 이 밥상머리 이 민심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사실은 정치권에 대한 이슈보다 체감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이슈들이 이 밥상머리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예. 됐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 설 같은 경우는 세뱃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집은 아이들이 또 많거든요. 아. 근데 세뱃돈을 담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등에 대한 이슈들이 좀 제기가 됐고요. 예. 또 서울 같은 곳은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동산 집값이 정말 잡힐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경제적인 요소에 저희 집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둥이 아버지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김홍국 교수님께서는 어떤 얘기가 왔을까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경제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예.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동계 스포츠재단 또 정유라 말 사건 여러 가지 사실은 기업 말은 기업이었지만 반기업적인 그런 행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출범했는데 과연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해달라라는 그런 희망 섞인 목소리 그리고 앞으로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이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해달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고요. 예. 또 하나는 역시 사법부에 대한 얘기가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에 대한 무죄에서 또 중형의 법정 구속 그리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무거운 또 법정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례적인 이런 판결들 그동안의 사법부의 재판농단의 흐름에 의해서 과연 사법부가 이렇게 오락가락한 판결들이 너무나 급격하기 때문에 네.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 또 제기가 됐던 것 같고요. 예. 또 트럼프, 김정은 이 두 북미 정상회담도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 문재인 대통령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 또 정치 이슈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있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먹고 살게 제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찾아달라. 경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경제 얘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설 민심을 전하는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김경수 지사 재판 관련 얘기도 꺼냈거든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있었던 방금 전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양형 기준이라든가 또 법이 만들어진 제정된 이후에 정말로 처음으로 이런 실형의 이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재판부의 그런 재판문을 저도 이제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 네. 사실은 이 재판문, 이 판결문을 받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야,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런데 판결문을 170쪽짜리입니다. 예. 장문을 다 읽고 나서도 과연 김경수 지사가 그럼 이런 지시를 했고 모의를 했고 뭔가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추론과 추론에 이어지는 이렇게 보인다는 그런 어구가 81번이 나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정말로 증거와 또 진실에 입각한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런 목소리들이 사실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동안에 또 재판 농단 문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자당이 공천했던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2심에서는 또 마지막 대법원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받아들이되 그러나 만일의 경우 그런 사법농단의 그런 잘못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다면 꼼꼼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또 사법부에서도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는 판결을 위해서 이런 야당, 여당 각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좀 겸허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은 이 기자간담회 내용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예를 들어서 법리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2심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짚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처음부터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 정치적인 공세가 향했던 것은 재판장을 향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로 일했던 전력을 문제 삼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부의 이 독립성의 문제를 훼손시키고 정치적인 공세를 이어나가게 된다라면은 2심 재판 결과가 김경수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강하게 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법적인 정치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오늘 민주당의 이 실질적인 기자회견을 보면은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예.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관 예우 등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는 나쁜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입법부의 역할인 거죠. 예. 근데 이것을 국민이 나서서 압박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 여론 재판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거듭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법치주의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는 터라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겠죠, 논란이요? 여야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당초에는 처음 문재인 대통령에서 거세게 나섰다가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 혼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드루킹 일당들과 공모해서 문제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추가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고리가 바로 청와대에서 오사카 총영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바꿔서 거래하게 됐던 공직에 대한 거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게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등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리들이 존재한다면 아마 이 부분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문제의 이슈들은 계속 점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가 경남 창원 성산인데 그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지난달에 양보해야 되지 않냐, 정의당에 그냥 단독 후보로 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지역구예요. 그래서 그래, 민주당도 내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뭐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하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의석을 더 늘리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야권 연대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야권 연대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현안에 있어서 정의당이 지금의 집권 여당과 또 문재인 정부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역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이제 같이 저는 한 그런 정책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예.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이런 자세를 취해 이번 선거를 가장 지혜롭게 만들 것인가? 예. 예. 일단 정당으로서는 어떤 선거에 나서든 정당의 목소리 또 지지자들에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예비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예. 이 출마하겠다는 그런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렇다면 이 후보들의 이 목소리를 사실은 지금부터 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당으로서의 존립분거도 위태롭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막판에는 이번에 두 곳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서로 간의 그런 협의의 과정들을 거칠 거고요. 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정의당에서 만일의 경우 유의미한 지지율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예. 선거에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대 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후보를 넘겨주는 이 당선을 넘겨주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마지막까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야권 연대를 위해서 서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네. 뭐 정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의당과도 치열하게 내부의 경쟁을 벌이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역시 지역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가 이런 말씀이십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지지율도 보고 분위기를 판세를 본 다음에 지금 경남 통영 고성과 지금 이곳에 열리는 거죠. 두 곳이잖아요. 그래서 경남 통영 고성은 민주당 쪽 그리고 이쪽은 정의당 쪽 이렇게
그렇게 걸릴 수 이제 있다. 산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에서도 또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뛰고 있고 예. 또 정의당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역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예. 만일의 경우 당대당으로서 그런 연합과 연대를 향후에 국정 운영에서 정의당이 협력과 또 연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두 선거구를 함께 볼 측면도 있고 또 이 자체 창원 성산 지역만 가지고 볼 수도 있는.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의 상징성이 굉장히 네네. 크지 예. 않습니까? 예. 이 점을 상당히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두 곳에서 두 당이 경쟁을 계속 하다 보면 한국당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셈법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범 여권이 분열되게 되면 당연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셈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PK 지역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과거와 다른 현재 PK 지역의 민심들은 한국당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 범 여권 입장에서도 단일화가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창원 성산이라고 하는 곳이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상징성이 있으나 예. 지금 현재 정의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는 여영국 후보는 지역의 도의원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영국 후보가 나와서 실제 한국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최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냐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는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강력하게 한국당을 꺾을 수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다라면 예. 아마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종적인 후보 간의 단일화를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노력들은 선거 전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후보 단일화 관련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손혜원 의원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대신할 정치인을 찾아보자 라면서 이 박 의원을 다시 재차 공격을 했는데 지금 연휴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연휴라는 그 시점에 나온 그 의미가 궁금하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역시 손혜원 의원답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슈를 제기하고 또 상대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예. 아마 손혜원 의원이 정치권에 입문해서부터 했던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많은 세력을 확보해서 내 의견, 내 철학 그리고 함께하는 정당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갔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손혜원 의원이 좀 더 진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뭐 당은 물론 달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노예하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전국의 정세를 가장 노련하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남북 문제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햇볕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하는 이런 정치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박지원 의원의 협력이 없다면 국정 운영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손혜원 의원이 정치는 수를 불려나가고 우리의 가치를 많은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정치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판을 깨는 방식으로 가서는 물론 본인의 선명성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동안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정치는 좀 더 진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 같이 편을 들어주면 더 큰 힘이 생길 텐데 저렇게 싸움을 하는 방식으로는 더 큰 정치, 더 성공하는 정치가 좀 이루어지긴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 손혜원 의원이 초기에 가졌던 초심처럼 좋은 정치를 위해서 내 편을 키워나가는 그런 덧셈의 정치학을 해야지 지금의 뺄셈의 정치학으로 나갈 때는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예. 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네.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한 요구는 계속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예.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농성을 통해서 현재까지도 2월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2월 상임위 자체를 완전히 보이콧을 더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를 열고선 국회 차원에서 이 모든 진실을 규명해 갈 것인가를 놓고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네. 아마도 2월 상임위를 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됐건 특검이 됐건 모든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예. 여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야당에 지금은 가려져 있는 야상당이 함께 이 문제를 관철시키는 일인데 과거 허위범 특검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자유한국당
통합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더 나아가서 민주평화당까지도 이 문제에 동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예. 있기 때문에 네. 손혜원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더 나아가 정의당까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이 부분을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예. 최종적인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설 연휴 끝나고 업무에 복귀를 했다고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의혹 문제도 있고 김경수 지사 구속 문제도 있고 좀 속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개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부터 조금씩 풀어나가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의 정책 기조를 보면 기승전 경제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24조 원 예타 면제 사업들을 전격 발표하게 되면서 네. 일부 핵심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토건 경제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 설에도 참모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축적의 길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책에 나와 있는 혁신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실패를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있지 않는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마 이번에 있게 되는 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본격적인 개각이 있을 건데 개각에 대한 모든 측면들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점을 찍을 것 같고요. 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한동안 주춤되고 있었던 이 북한의 비핵화 관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예.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대통령이 줄곧 얘기하고 있는 건 평화가 경제다라는 얘기처럼 이 모든 이슈들을 하나로 경제로 엮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청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서서도 뭐 PK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PK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조국 수석이 뭐 등판해야 된다 총선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가능성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유시민 이사장도 대권 후보 나와야 된다. 또 네. 조국 수석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 이 두 분은 굉장히 학자라든가 또는 어떤 지적인 면모로 자신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는 굉장히 이 세상의 정치라는 건 타협하고 어떤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을 피운다는 과거 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흙탕물 속에서도 많은 사람과 타협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학자적이고 어떤 진흙탕 속에서 타협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싫어하는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 정치에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정말로 PK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예. 그 몸을 뭐 던질 수 있는 각오는 있겠지만 본인이 그동안 밝혀왔던 것들이나 또는 청와대 내부의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 그리고 또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경제가 사실은 살아야만 또 이제 이런 한반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신북방 정책 북한으로 가고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대륙으로 가는 길들이 열린다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활력의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경제를 살리는 쪽에 아마 총력을 기울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PK 지역에도 힘을 실어주는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예타 면제에서도 네. 경남 지역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힘들을 통해서 갈 텐데요. 조국 수석이 당장 나오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그동안 얘기됐던 좋은 인재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하면서 예. 가능성을 만들어갈 거다. 쉽지는 않은 그런 선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당 전당대회 2월 27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H2O라고 요새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물화학 기호인데 근데 이게 하나 논란 있는 게 경선 룰에 대해서 TV 토론은 2번밖에 안 되고 연설에는 한 4번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컷오프가 있다면서요. TV 토론 전에 컷오프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되냐 말이 되냐 이런 논의는 많던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TV 토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주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TV 토론 전과 후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예. 당시 안철수 전 후보를 대상으로 굉장히 거센 공격들을 쏟아내면서 네거티브의 강점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TV 토론을 극도로 좀 꺼리고 싶은 그런 예.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오세훈 전 시장이 이번 상황에서 그 실질적인 이 전당대회에서의 유세를 어느 정도 좀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의 동원 능력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들
요소들이 작용하다 보니 예. 이런 것들이 공정한 경선으로 작용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룰은 어느 정도 좀 조정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날짜조차도 2월 27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예. 이것을 내일 한국당에서 최종적으로 날짜를 또 연기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정상회담 때문에요.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최종적으로 날짜에 대한 연기 그리고 전당대회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후보들의 입장들을 일부 반영한 채로 조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만약에 뭐 날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떤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게 황교안 될지. 전 총리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을 바라보더라도 당내의 내부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등하고 뒤집기 위한 카드로서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고요. 예. 오세훈 전 시장도 보다 적극적인 보수적 인사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메시지를 거듭내고 있습니다. 후반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는 TV 토론을 통해서 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건데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게 되면서 한국당 전대가 그냥 끝나게 되는 경우는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당대표가 되는 부분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내일 발표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호남 의원들이 연휴 직전에 뭐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하는 등의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뭐 지금 뭐 통합론 이런 얘기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당장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이 현실이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역시 유승민 전 후보를 비롯한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또 국민의당에서 함께했던 호남 출신 의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예. 개혁적인 보수를 주장하는 유승민 전 대표와 과거의 바른정당 출신들이 있고요. 그러나 호남 지역 또 중도 진보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당론을 모아나가는 데도 상당한 지금 예. 어려움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바른미래당 출신들을 좀 끌어모으는 예. 그런 흡인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과의 관계 이런 설정을 통해서 다음 총선이 결국은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만일의 경우 이대로 간다면 지금의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호남 지역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공천과 이후 선거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거든요. 예. 그런 절박감들이 결국은 바른미래당과 또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만남을 지금 만들어낸 것인데요. 예. 결국은 바른미래당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 양쪽에 다 걸려있는 이 딜레마 속에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선거를 겨냥한다면 충분히 그런 향후에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또 새로운 중도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1여당과 1야당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런 모습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 이 향후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 뭐 마침 유승민 전 대표가 곧 활동을 재개할 움직임이 감지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승민 전 대표가 갈 수 있는 곳은 결국 보수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지금에 있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성향상 보수 정당을 표방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동안 활동들을 재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총리가 되든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잡히고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난 뒤에는 2020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보수 대통합의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 수도권 등에 대해서 외연 확장과 중도에 있는 표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예.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터라 유승민 전 대표도 유승민 전 대표 혼자만의 이 정치적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 있는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함께 이 정치적인 입장들을 도모하고 있는 터라 예. 아마 이 부분을 바탕으로 보수 대통합에 대한 속도가 이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로 꽤 빨라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 처리할 일단 민생 법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임세원법도 있고 유치원 3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등등 많이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 임시국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소위 말하는 릴레이 단식을 사실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국회 보이콧 상황입니다. 단식이라는 용어는 이제 빠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를 안 쓰기로 했다고 예. 하지만 애초에 이제 내걸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릴레이 농성이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국회 보이콧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쉽지 않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 여권에서 이를 호응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아마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많은 법안들, 민생 법안들 통과시켜야 되는데 더구나 유치원 3법
아직도 실종 중입니다. 예.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가 일단은 최소한의 그런 꼭 해야 될 민생 입법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런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예. 함께 만나는 그런 장을 열기는 여는데 그러나 2월 국회가 생산적인 그런 여야가 함께 만나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더군다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많은 외교적 변화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도 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도 좀 담아내기 쉽지 않다. 최소한의 그런 민생 입법들을 막판에 좀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예. 6월 국회가 사실은 상당히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김병민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임시국회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지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2월 임시국회 계속 보이콧하기에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대로 다시 국회에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보이콧이 이뤄지게 된 전형적인 계기는 결정적인 계기는 조혜주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해서 청문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네. 임명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 임시회 등을 통해서 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조 방안들을 모색하는 등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함께 손에 맞잡아 준다면 2월 국회 정상화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국회 시계가 언제쯤 다시 돌아갈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